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 시작합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 많이 준비했는데요. 자, 간밤 미국 시장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1월 소매 판매는 2021년 3월 이후에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자, 이렇게 여전히 소매 판매가 견조하고 또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가운데 우리 미국 시장에서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용과 소비가 강한 모습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어떤 마인드셋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야 할지 오늘 고수익 작전 타임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오늘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좀 방송 들어오시기 직전에 좀 충격적인 뉴스를 보셨다고요? 네. 30분 전에 잠깐 나온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기사 보니까 이제 ASML에서 지금 그 이전에 중국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내부에 있던 중요한 그 정보들을 가지고서는 기밀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기사가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자료 보시게 되면은 현재 요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에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most advanced니까 아마 2나노급의 최근에 가장 개발했던 그런 관련된 그 데이터들을 들고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노광 장비에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 뭐 수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뭐 바로 이 나온 기사만 가지고는 뭐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요. 네. 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중국이 현재 7나노까지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이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앞선 기술을 가지기 위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좀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이 뭘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거는 그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그 중국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거의 맥시멈 페널티라 그러죠. 최대치의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중국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자구책을 찾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되고,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당분간 보안 쪽으로 해가지고서 좀 더 강하게 좀 그 유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또 첫 번째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또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보안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가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업체죠. 중국 CATL과 손잡고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IRA 법안을 토대로 강력하게 좀 대중 견제를 하고 있는 그런 행보와는 다르게 중국 배터리 회사가 미국 시장에 좀 진출을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모양새가 연출이 되게 됐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이게 IRA 법안을 우회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우선 간단하게 우선 처음부터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선 포드가 지금 그 CATL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이 본사가 있는 미시간에 이 배터리 공장을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설립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고 지금 요거에 이제 제 자료 보는 거는 요거 이제 독일에 있는 그 CATL의 미넨 공장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2026년까지 해서 이 포드는 그 전기차 배터리 생산 물량의 70%를 확보를 했다라고 일단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SK온하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물량을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염두에 지금 두고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증설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포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인산철 배터리를 전문으로 하는 이 CATL하고 합작을 했다라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로 리튬이온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인산철 배터리도 같이 어느 정도는 그 자기들의 그 거래처에 넣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까지 했었던 포드가 태도가 좀 갑자기 돌변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 잠깐만 좀 여쭤볼게요. 네.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하려는 의도는 뭔가요? 일단 중요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많이 비싸거든요. 아, 그러니까 가격 비용적인 문제. 면에서. 첫째 비용.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이 상대적으로 덜 납니다. 아, 그래서 안전성 이 두 가지 때문에 이거를 지금 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포드가 현재 태도가 좀 돌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배터리에 대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견제를 많이 넣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네. 또 상당히 좀 강한 거부감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SK온 같은 경우 지금 현재까지는 하이니켈 배터리를 이제 그 F150 라이트닝이라든가 머스탱 마이 같은 그 포드에서 나오는 전기차에 지금까지 해서 공급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그걸 탑재를 해서 판매를 해왔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이제 F150 라이트닝을 생산을 중지하겠다 그러고 갑작스럽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갑자기 클레임을 강하게 걸기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봤을 때는 조금 SK 이노베이션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오하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또 미시간 플랜트 이제 그건 GM하고 지금 하고 있는 합자 공장도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대규모 배터리 공장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증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소식이 국내 시장에는 어떻게 그리고 국내 상세한 종목들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주셨는데 자 일단은 지금 뭐 중국이 진출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IRA를 중국이 뚫어냈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포드의 사실상 굴욕제휴다 이런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제가 볼 때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포드라는 회사 자체가 그 기술이 딸린다 그래가지고서 머리 숙이는 회사가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이. 오히려 해가지고 배우러 들어가서 이거를 자기네 걸로 소화를 해내면 해내지 절대 이걸 가지고서 머리 숙이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회사라는 거죠. 네. 그다음 두 번째, 이 CATL이 현재 IRA를 우회했다 뭐 해서 중국을 이 미국의 방어막을 뚫었다 그러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일단 미국 자본이 주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CATL이 라이센스 피 그러니까 기술료만 받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이 공장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그 IRA 자체가 뭐냐면은 이 중국이 앞으로 해가지고서 이 배터리 기업에서 어느 정도 우회로를 찾았다 쉽게 얘기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내놓으면은 내가 너희들을 봐줄게라는 이 미국의 의도가 지금 여기 깔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국의 공장 지분은 현재 100% 포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CATL은 기술을 참여로만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상당히 그 불황을 겪어왔습니다, 사실. 그랬기 때문에 그동안에서 인수합병으로 여러 가지 그 굴곡을 좀 겪었었는데 포드 같은 경우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회사들을 흡수를 했었습니다. 그랬고 거기에서 기술들을 엄청나게 많이 습득을 했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당시에 포드가 인수했던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제 그 볼보라든가 그다음에 일본의 마츠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제규어나 랜드로버,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있는데 여기 그다음에 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 5개 정도를 애스턴 마틴입니다. 애스턴 마틴까지 5개 업체를 인수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 이걸 인수하고 나서 기술만 습득을 해가고서 매각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후로 사실 이 제규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예전에 그 성능 좋은 제규어의 이미지를 회복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이후에도 이제
마츠다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라이센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엔지니어링 배지 엔지니어링 그래서 차는 마츠다에서 만들고 그다음에 포드 마크만 달아가지고 팔았던 그런 차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도 봤을 때는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도 결국 완성차 업체들 특히 포드 같은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런 그 기술들을 많이 습득을 하는데 특히 차량용 배터리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마 CATL을 접근하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드가 특히나 그 관심을 두고 있는 게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서는 어떻게든 그 기술을 빼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2차 전지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네.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SK온이 가지고 있는 이 하이니켈 배터리 관련한 기술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상당히 좀 그 마찰이 빚어져서 지금 이렇게 가는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2차 전지 업체들을 이제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번에 CATL을 벤더로 새로 영입을 했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이제 배터리 가격이 지금 아까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능하면 좀 너희들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서는 이 가격 인하해서 공급을 하라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 CATL을 붙이지 않았는가 지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산철 배터리와 지금 리튬 배터리 사이의 어떤 그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각자의 장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것도 잠깐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리튬이온 배터리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게 우선은 그 배터리가 거의 방전이 되더라도 힘이 떨어지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갑니다. 예, 그 점이 되게 중요하고 네. 이에 비해서 인산철 배터리는 한 15% 정도까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급격하게 출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하고 그 대신에 인산철은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화재라든가 이런 거에는 좀 더 그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완성차 업체들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포드가 CATL과 합작을 하려는 그 속내에 대해서 김선규 소장님의 시각으로도 짚어봤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런 진행이 선례가 돼서 앞으로 또 이런 경우들이 연달아서 좀 발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이게 그 포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모든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이 다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벌 업체들에 대해 가지고 이 기술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포드뿐만이 아니라 미국 기업들 중에서 상당수는 앞으로 이제 자본 투자하고 그다음에 그게 기술 라이센싱 방식으로 해 가지고 이런 포드가 했던 이 방식을 그냥 답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현재 이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이제 바뀌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각종 그 첨단 기술 쪽으로 우위를 잡기 위해서 이제 IRA를 이번에 발효를 한 게 가장 큰 목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이 업체들의 기술력을 흡수를 하는 게 일단 제1 목표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미국 정부도 그렇고 기업하고 둘이서 우리나라 기업이라든가 정부를 굉장히 압박할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쟁력 가진 기술력 그 업체들 쉽게 해서 우리나라 치면은 자동차, 반도체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이런 업체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크게 그 압박을 받을 확률이 지금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첨단 기술들을 앞세웠던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 같은 경우 특히 ASML이나 뭐 이런데 TSMC 혹은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뭐 현대기아차 이런 데는 이제 앞으로 미국과 상당히 마찰이라든가 긴장이 좀 높아질 그럴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2차 전지, 전기차, 수소 연료 전지, 반도체 이런 그 지금 현재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를 잡고 있는 이 종목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간섭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인가를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속보도 들어와 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올 봄에 윤 대통령을 국빈 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다라는 보도도 블룸버그에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속보를 또
듣고 또 김성규 소장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좀 압박이 이 자리에서도 가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타격이 좀 적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현재 미국 내에 그 현재 이제 공장이 완료가 돼서 양산이 들어가 있는 공장은 전부 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업체가 3개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이 업체들이 지금부터 앞으로 대략 한 12개 정도, 앞으로 9개 정도가 합자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그 배터리를 더 만들어내는 그 공장을 지금부터 해서 2025년까지 완공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때까지 지금부터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해올 거라는 거죠. 일단 첫째로 일단 보시게 되면 현재 점유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는 아직 한 CATL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 CATL하고 이 BYD 둘이 합치면은 전 세계 점유율의 50%가 넘는 분야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리튬이온 배터리 즉 2차 전지 업체들 3사가 여기 보시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해서 SK 이노베이션, 오니 이제 이노베이션이고 그다음에 삼성 SDI 이 3개의 업체가 지금 들어가 있죠. 3개를 합쳤을 때 대략 분량 그 지분은 대략 한 22%가 조금 넘는 그 정도의 그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에다 공장을 더 증설한다 그러면 이 시장 점유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봤을 때 우리나라가 봤을 때는 현재는 이제 그 CATL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라이선스 피만 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 매출이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현재 한국산 2차 전지 업체들이 미국 내에서 공장 설립하는 거에는 당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 주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연방 정부의 승인을 다 받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걸릴 것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IRA가 일단 그 Buy American Act 즉 연방 조달 규정이라 그러는데 FARA 그러는데요. 연방 조달 규정에서 얘기하는 그 국산 우선 구매 정책이라 그러죠. 바이 아메리칸 액트를 지금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원자재가 미국산이어야 한다는 걸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양극재 같은 원자재 수급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지금 현재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요 기사를 잠깐 보시게 되면은 미국과 EU 그다음에 이 동맹국들에 대해 가지고서 앞으로 이제 그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광물 즉 리튬을 비롯한 각종 그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동맹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IRA가 적용을 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보일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지금 한국이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분명히 이번에 정부에서 그 정상회담을 할 때 분명히 이 의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것이 뭔가 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봤을 때 그 기술력으로는 현재 우리가 아주 그 여전히 우위에 있고 근데 아직 시장을 지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지배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가격 경쟁력은 좀 더 중요한 시점에 왔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거 말고는 도저히 그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의 점유율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 중국 이 업체들이 상당히 올라가고 TATL 올라가는 데 비해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SK온하고 삼성 SDI가 좀 올라가고 있죠. 소폭 올라갔죠. 근데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SDI가 앞으로 조금 더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나소닉이 지금 현재 테슬라에 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 비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역시 좀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한국의 주요 전략 제품들에 대한 해외에서의 앞으로 견제라든가 이런 기술 탈취 시도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설립에까지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미국의 움직임, 중대 광물 클럽을 결성한다라는 이런 움직임이라던가 또 계속해서 기술력을 탈취하려는 견제 행보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포인트를 잡고 주의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짤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현재 투심은 우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투자 네. 심리는 우선은 강하게 우선은 상향으로 가고 있다. 왜? 연말까지는 우리가 조정을 받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앞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차 전지에서의 특히 모멘텀, 특히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의 모멘텀은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에서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여기에 또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전고체라는 것이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는 일본이 그나마 제일 앞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정도 돼야지 아마 가시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미리 기억을 해 두시고 가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지금까지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는 직영 공장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라든가 미국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미국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현재 양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그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차 전지 제조업체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이제 앞으로 보셨듯이 원자재라든가 부자재 관련된 이런 그 부분을 더 강하게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안에서도 양극재라던가 음극재라던가 그 상세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선규 소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선규 소장님과 함께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소식들 상세하게 뜯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김선규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황우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해서 자세한 이슈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자, 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챗 GPT 이야기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워낙 좀 핫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파도 새로운 이야기 들을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빠른 수간에서 오징어에서 계속 물을 짜듯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챗 GPT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꼭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도체 수요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왜냐하면 때 아닌 챗 GPT 관련해가지고 지금 많이 러버콜이 오고 있는데 파운드리 업체 주문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기업인 대만의 TSMC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죠. 14일 TSMC 측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1월 2천억, 5,100만 대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조 3,800억 원인데요. 엄청난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3.9%,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16.2% 증가한 수치이죠. 시장 전문가들은 5월 상반기 TV, PC 등 전방산업 수요가 위축이 되면서 TSMC의 1월 실적이 악화가 될 걸 오히려 예상을 했는데 시장의 예상치를 훨씬 아득히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챗 GPT랑 AI가 시장에 상용화가 되면서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그리고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같은 고성능 PC, HPC의 칩의 위탁 생산 요청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반도체 설계업 전문업체인 엔비디아는 TSMC의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 납품될 신형 H100 GPU를 1만 개 이상 생산해달라고 주문까지 했을 정도로 때아닌 챗 GPT로 인해서 반도체 시장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AMD, ARMD라고 하죠. 이 고객사들은 HPC 프로세서의 주문이 늘어나게 되면서 TSMC의 1월 실적이 상당히 증가한 거라고 보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 오픈AI는 연산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워낙 많죠. 엔비디아의 H100 프로세서를 1만 개 이상 주문을 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TSMC에서 전량 제조를 하고 있죠. 챗GPT의 등장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이 국내 이동통신사들도 전부 다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가파르게 성장할 것인 건 물보듯 뻔하죠. SK텔레콤은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
처음으로 AI 반도체 시장 진출을 선언을 하고 계열사인 사피온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왔습니다. 이 사피온은 올해 기준에 X220보다 추론 성능이 4배 이상 향상된 서버용 반도체 X330을 출시할 예정인데 X330은 챗 GPT와 같은 자연어 처리 모델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피온은 SK 하이닉스와 협력을 해서 AI 추론 및 학습 성능이 더 강화된 X430도 개발할 계획이고요. KT는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에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를 가능했는데 아직까지 기업명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KT로부터 300억 원의 투자를 받은 리벨리오는 지난 13일 데이터 센터형 시스템 온칩 아톰을 출시했는데 이 아톰이라는 게 챗GPT의 원청 기술과 같은 트랜스포머 계열의 자연어 처리 기술을 지원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KT는 아톰을 자사의 초거대 AI 서비스 미듬에 탑재를 하고 그리고 아톰을 기반으로 해서 AI 인프라, 서비스 등 AI 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도 지난 2020년 향후 10년 내 AI 반도체 선두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선언을 한 이후 국내 AI 반도체 고도화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관련 연구개발 R&D라고 합니다. 인재 양성에 대해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자산을 투입할 예정이고요. 이러한 수요 속에서 SK, KT를 비롯한 네이버 또한 챗GPT 그리고 AI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국내 기업에서도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 나올 종목인데 오늘은 그러한 수혜를 받을 예상이 되는 종목과 그리고 불안한 현재 시장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줄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까지도 아주 급격한 성장까지도 함께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장 안에 또 국내 이통사들도 모두 등판을 한 상황이고요. 자, 이런 부분까지 황우준 연구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자, 앞서서 오늘 살펴본 이슈 바탕으로 종목들도 이야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이 로봇 해바람 그리고 반도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우스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월과 2월을 가장 뜨겁게 달궜던 테마이기도 하죠. 이 반도체는 챗 GPT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반도체 수요가 따라온 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이 들었기에 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올해 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엄청난 상승과 함께 포문을 연 테마이기도 합니다. 이 제우스라는 회사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미국 미시간대에서 전자공학 전공을 한 이종호 대표가 04년도에 제우스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대표로 취임한 지 10년 만에 지난해 역대 최고 매출 5,100억 원을 달성으로 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또한 450억 원으로 상당히 유능한 인물입니다. 이 제우스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세정 장비와 그리고 산업용 로봇인 협동 로봇을 메인으로 밀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세정 장비의 기술력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이 웨이퍼 한 장을 세정하는 기술력을 싱글이라고 부르고요. 여러 장을 동시에 세정하는 기술을 배치라고 부르는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국내에서 제우스가 유일하고요. 세계적으로는 이러한 기술력은 제우스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 단 두 곳뿐입니다. 주요 고객사 또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제우스의 고객사인데 향후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되며 나노 단위의 공략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미세해지게 되면은 미세하면 미세해질수록 반도체의 세정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우스의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죠. 거기에 기술력도 있기 때문에 제우스랑 협업을 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또한 자회사인 JET의 이전 상승도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한국의 코넥스 격인 일본의 도쿄 프리마켓에서 2018년 성장한 JET는 1분기 도쿄 증권거래소 이전 상장을 한 준비를 지금 거의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이 마이너에서 메이저리그로 올라가는 것이죠. 이 발행 주식 일부를 매각을 하게 되면서 부주 매출로 400억 원대의 현금 유입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면서 이종호 대표는 반도체 기술의 출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기술 투자와 관련 기업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란 계획을 동시에 밝혔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M&A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의 이슈를 받기 때문에 이 또한 현재 흐름이 좋은 제우스의 주가 흐름은 아주 좋은 플러스 요인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전일 제우스의 매출액에 대한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162억 원에서
361억 원을 약 122% 거의 뭐 2배 정도에 달하는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이 매출액은 약 5,176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장사가 너무나 잘 된 나머지 1주당 배당금을 350원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난 배당금 100원에서 현재 350원으로 증가한 만큼 배당금 또한 250%의 상승을 보여주었는데요. 제우스의 성장이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로 이 배당을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가격 전략이 되겠죠. 이 종목은 챗GPT와 로봇 시장의 성장 속도에 따라서 주가 또한 커플링으로 올라갈 전망입니다. 이 전일 마이너스 2.31% 하락한 29,6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전일 미증시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3%의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 또한 오늘 이 영향을 받을 전망인데요. 상방이나 하방이나 요즘의 증시에서는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어떻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 귀추가 갈릴 전망입니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1220원에서 1280원대까지 성큼 올라온 만큼 이 단초반 관망을 진행하시다가 3만 원 아래 주가가 유지가 된다고 하면 3만 원 아래 부분에서 매수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표가로는 33,250원을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지난 11월 24일 형성된 더블탑 지점이므로 한 차례 수익 실현을 여기서 하신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진입가 부분이 3만 원 선까지 오게 된다면은 이 추가 매수를 하기 아주 좋은 전망입니다. 이 종목의 손절가로는 27,000원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122 이동평균선의 지지 라인이므로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간다면 이 종목 자체에 악재가 발생한 것은 사료가 되기 때문에 정리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호준 연구원님과 함께 AI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종목, 제우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고수익 작전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미국의 금리 인상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외국인이 바이 코리아에서 셀 코리아로 좀 돌아설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 3천억 원 이상 순매도가 이루어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는데, 자, 이달에만 3차례 팔자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자, 연이은 외국인 매수가 이제는 좀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까요? 우선 일별로 봤을 때 계속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안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3천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시장을 좀 변곡점 형태로 보기는 한데 네. 어제 이제 연출이 된 거죠. 자세하게 수급을 한번 보면 그 거래소 기준으로 계속 매수가 이어오던 시장이 연속되다가 어제는 이제 그 통상적인 거래 안에서 매도가 좀 크게 나왔어요. 그러네요. 크게 나오는 모습을 나타냈고 여기에 더해져서 기관 같은 경우도 좀 매도가 더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6일 기준으로는 한 42포인트 정도의 조정은 한 번 있기는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반등이 나오기는 했는데 어제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2,500을 목전에 두기도 했고 여기에 더해져서 실적 시즌이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같은 경우가 최근의 수급이랑 다르게 좀 외국인의 매도가 집중적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더해져서 좀 시장이 약간 변곡점의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매도 거기에 더해져서 환율 같은 경우가 어제 한 10원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계속 주도적인 업종 같은 경우도 시세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특징은 좀 2차 전지를 제외하고는 네.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모습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한 6배 정도 많은 모습이었어요. 네, 그랬죠. 그러면 이런 시장의 형태는 좀 충분히 조정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고요. 그런데 우선은 미국 시장의 반등은 나타났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어제 시장을 봤을 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미국 시장의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미국 시장 반등이 나왔으니까 주식을 또 아침부터 따라잡아서 좀 많은 비중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네. 조금은 수급에 대한 부분 방금 체크한 것처럼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가 장시작 30분
1시간 이 정도까지 연속되는지 여부를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추이를 살펴보면 작년 1월부터는 뭐 1조 원대 매도, 그다음에 2월은 한 7,900원대 매수, 나머지는 3, 4, 6월 이렇게 매도세, 그다음에 7, 8월 매수세, 매수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네요. 네, 이 누적 금액보다 월별 금액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월 같은 경우가 거의 2년 내에 역대급으로 최다 매수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네, 지금 살펴보시면 이성웅 이사님께서 짚어주신 2023년 1월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정도로 큰 규모로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 확인이 됐었다라는 점 짚어주신 거고요. 2월에도 일단은 매수세는 이어가고 있네요. 네, 이 부분이 그냥 뭐 우리나라가 아주 특이하게 뭐 좋은 기업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이슈가 있었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쵸. 중국은 좋게 보겠죠. 외국인 입장에서도 보면. 네. 근데 작년에 중반부터 해외에서는 인도 시장을 상당히 좋게 봤었습니다. 네. 인도 시장 성장 가능성,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 인구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의 구조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에 버금가게 성장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이 많이 부각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인도의 기업 같은 경우가 분식 회계가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해외 헤지펀드 같은 경우가 이 부분을 공매도로 행사를 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해외의 머니 같은 경우가 신흥국단에서 인도가 이탈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머징 국가의 비중은 해외 펀드들은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그렇다 보니 해외에서 바라보기에 우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리오프닝의 스텝을 밟고 있고 그러면 지금의 보이지 않는 성장 같은 경우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네. 여기에 더해져서 중국에 대해서 의존이 높다는 게 아니라 수출입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그 경기 민감주들 예를 들면 뭐 철강, 화학 이쪽 부분이 중국에 대해서 원자재를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부자재를 가지고 와서 실제 가공이라든지 이 부분을 생산을 해서 제품을 해외로 판매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를 매수한 구조가 있어요. 어느 정도의 반사의 이익이 좀 있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글로벌 탑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반도체죠. 네.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경기를 바로미터로 반영을 하고 주가는 움직입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반도체 산업은 업황이 좋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 전환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네. 언제 턴어라운드 되냐 이야기 정말 많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재고는 많고 예년과는 다르게 이게 진정한 불황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가는 돌아섰단 말이죠. 네. 돌아서는 주가 안에서 재고도 줄어들고 이 상황 안에서 새로운 산업, 챗 GPT라든지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글로벌의 탑에 있는 산업 같은 경우가 턴을 하는 환경에서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를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환경인 겁니다. 예,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추가로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지수는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2,300 후반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전저점을 보거나 급락이 나오거나 이러기에는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우려했던 미국의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고용지표의 호조 네. 이런 부분으로 지표 호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밤에도 또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또 네네.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죠. 네, 그런 지표 같은 경우가 위로 턴을 하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생각할 게 아니라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지속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시각에 대해서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수급 같은 경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 짧게는 매도 나올 수 있지만 산업에서 IT의 턴이라든지 이머징 국가를 보는 외국인의 시각은 중국, 우리나라 중심으로 지금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짧게는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면서 다시금
매수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성호 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종합을 해보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중국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외부의 상황이 좀 영향을 미쳤겠으나 지금 세계 시장을 좀 선도한다고 봐도 되는 챗 GPT라는 새로운 또 산업군이 부상을 하면서 우리 시장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뭐 지수가 2300선까지도 밀릴 가능성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만 현재 지수 수준에서는 우리가 물론 외국인 수급 체크하면서 가야겠고 네. 또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지수가 2,500 기준을 쉽게 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 4분기 실적은 이제 대부분 나왔어요. 3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1분기 실적에서 낮아진 실적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들이 하나씩 나타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산업이 좋아지는 구조가 나타나야 되겠죠.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네. 그 부분에서 우선 실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5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2,500 지수에서 저항을 받아왔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주가가 이만큼 상승을 해 있어요. 네.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나머지 군들, 뭐 성장주,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키를 맞춰서 이제 올라와 있는데 지수를 올리기에는 부담인 거죠. 그러면 이 시총 상위주들이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서 비슷하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장이 빠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개별주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챗 GPT의 성장 그 부분을 반영해서 주가의 상승. 네. 또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도 강하죠. 네. 네. 그다음에 뭐 로봇주 같은 경우도 강했었고 여기에 더해져서 개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업종들, 뭐 예를 들면 음식료 안에서도 주가의 차별화 이런 거를 봤을 때 시총 상위주들은 쉬어가면서 개별주들 중에서 첫 번째로 실적, 두 번째로 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들, 뭐 이벤트 아니면 뭐 수주 이런 요인이 있을 때의 주가가 강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여기에 연결해서 코스피의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한번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의 수급 특징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쵸? 어제 기준으로. 네네. 어제 기준으로 보면 통으로 이렇게 시장을 팔 때는 지수가 종가까지 밀리기 마련입니다. 네. 기관 같은 경우도 통으로 이렇게 팔 때는 지수가 밀리는데 특이한 부분이 공통적으로 수급이 겹친 게 철강금속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철강금속 같은 경우는 중국의 리오프닝, 경기 부양 이 부분을 미리 보고 진입을 한 게 아니라 네. 하나의 이벤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성호 기사님께서도 철강금속은 이전부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방송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고요. 네, 근데 어제는 운 좋게 상승을 했는데 네. 그 튀르키예 네, 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약간 공급의 차질이 있을 수 있어서 시장은 애석하게도 뭐 아플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돈에 반응을 하다 보니 철강금속 쪽에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런 수급을 챙겨봐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좋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이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주가 같은 경우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 일별로 이런 순매수, 순매도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가 들어온 업종은 좀 따로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지금 좀 업종별로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지금 2차 전지 강하고요. 또 챗 GPT 관련주도 연일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흐름 언제까지 좀 지속이 될까? 물론 우리가 시장을 경험해보지 않고는 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속성을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지금의 주가 이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걸 판단하고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고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더 움직일 것 같다라는 추측으로 진입을 했다가 손실을 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우리의 나름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겠고요. 2차 전지를 예로 들면 우선은 주가가 최근에 양극재 쪽 같은 경우에 주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시총 기준으로 한 14조 정도.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시총 기준으로 한 5조 3천억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시총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올해 예상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6천억 정도 돼요. 네. 이 부분을 비용을 감안을 해보면 지금 상승할 수 있는 시가총액까지는 우선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냐고 하면 기업의 대표적인 부분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그 3분기에 양극재 쪽의 실적은 판가 인상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했고 그러면서 4분기 넘어오면서 우려가 됐던 게 원자재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니켈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했고 네. 그러면서 상반기에 양극재 업체라든지 원자재의 수혜를 보는 업체들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가격 전가가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는 점이었어요. 네. 네. 가격 전가에 네. 대한 부분. 셀 업체라든지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네. 그렇다 보니까 양극재 업체는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가격 전가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4분기는 이제 원자재가 빠지고 있었으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영업이익률이 빠지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5.5%, 6%, 이 정도 사이로 떨어졌어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 자체는 잘 나왔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PQ라고 하죠. 가격, 여기에 대해서 매출, 판매. 근데 가격이 이렇게 빠질 때 매출이 그 부분을 커버를 해주면 이익은 잘 나오는 겁니다. 네. 시장이 기다렸던 부분, 우려했던 부분을 커버해 주다 보니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그 기점으로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 여기에 더해져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가 대규모 수주가 나온 거죠. 비록 몇 년을 나누기는 했지만 네.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쪽의 시각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언급드린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실적을 보여주는 업종 같은 경우는 이 실적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는 점이겠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성격은 성장주의 강세가 나타났다는 점이에요. 네. 우리가 작년에는 계속 우려를 했었죠. 과연 성장에 대한 당위성이 금리 인상기에 이게 맞나? 네. 하면서 계속 좋다고 했던 네이버 카카오의 조정이 나왔고 그 다음에 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도모하는 기업들 차입을 해서 임상을 진행하는 제약바이오의 약세들 네. 이게 지속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로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네이버 카카오의 반등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성장에 대한 부분들의 종목들의 강세가 나타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서 지금을 살펴보면 과거의 경기 침체기에 새롭게 이 침체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일어나게 된 과정은 물론 글로벌 정책 공조라는 큰 점도 있었지만은 새로운 산업이 나타났다는 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 부분이 초기부터 좀 지속이 되어 왔지만 챗 GPT라는 새로운 산업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우려했던 반도체 산업의 재고, 수요 같은 경우를 견인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앞단에 산업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들어가고 최근에 소프트 랜딩, 노랜딩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네. 연착륙 이야기가 네.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 보니 우리가 작년에 가졌던 시각 같은 경우를 지금은 좀 버리고 시장을 좀 긍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고요. 물론 하나씩 확인해 가고 갈 필요는 있는데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의 등장이 나타났고 실제 이 산업 같은 경우가 글로벌의 대기업,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도 투자를 단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부정보다는 긍정, 그다음에 네. 여기에 희망을 더해서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장주들이 한 단계 상승을 한 상황이에요. 챗 GPT,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가총액 1조 5천억 갔다가 지금은 한 1조 3천억 이 정도 규모인데 한 단계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에 대한 당위성이 필요해요. 실제 매출이 추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다음에 이 부분이 상용화되는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이런 주가들은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기간이 걸리겠죠. 네, 우리는 그럼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런 점을 좀 관찰하면서 네. 해당 업종들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고 지금 경기가 과연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욱 이사님께서는 우리가 긍정론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되 거기에 희망도 한 스푼 한번 얹어서 시장에 대응을 해본다면 조금 더 마인드셋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